오늘 방송은 논술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성공은 준비와 기회가 만나는 곳입니다. 준비와 기회라는 것은 항상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게는 기회가 오더라도 그것을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논술을 잘 쓰려면 논술의 구조에 대해서 잘 익혀둬야 되겠습니다. 글은 마음을 나타내는 그릇입니다. 글쓴이 주장을 제시하는 그릇이 바로 논술이 되겠죠. 그릇이 커야 담는 것도 많습니다. 글쓴이가 그릇에 독자에게 전달할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담는 것이 바로 논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논술은 본질적으로 한 번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므로 독자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서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합니다. 독자에게 전달할 아이디어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바로 논술의 구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글쓴이는 독자가 알아야 할 정보와 정보를 받는 순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글쓴이가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독자의 논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뜻합니다. 좋은 논술 작성은 좋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보통 5개의 단락의 논술을 사용하는데 서론, 본론의 3개 단락과 결론이 있습니다. 이 기본 구조를 사용하면 거의 모든 쓰기과제에 대한 개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론, 본론 및 결론이 논술의 필수 부분이 되겠죠. 특히 학술 논술은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논술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락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5단락 논술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면 아무리 짧든 길든 논술이란 논문을 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논술의 첫 번째 구조가 서론이 되겠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논술 서론은 독자가 읽는 첫 번째 단락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론에는 후크 문장, 배경정보, 대주제문과 구성 등이 포함됩니다. 글쓴이는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학문적 문제를 설명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독자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서론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독자에게 논술이 다룰 내용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글쓴이는 해결하려는 특정 문제 또는 문제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고 답변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죠. 둘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독자가 나머지 논술을 읽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독자에게 주의를 끌고 독자가 처음부터 논증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죠. 논술이 독자에게 제시하는 주장은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논술 전체의 주제문은 대주제문이고 이는 미괄식으로 서론에 제시합니다. 대주제문은 논술의 주장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끝으로 논술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미리 독자에게 제시한다면 독자는 일정한 방향을 갖고 끝까지 글을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다뤄야 할 주요 내용은 첫째는 핵심 주제인 대주제문이 되겠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주제문에 대한 배경,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론이 되겠습니다. 논술의 본론은 여러 단락으로 구성이 됩니다. 단락의 수는 단어 수와 논증의 복잡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학술 단락은 일반적으로 예상보다 길며 하나의 단락은 하나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단락은 단락의 요점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단락의 주제문으로 시작하고 이는 2가지식으로 본론의 각 단락에 제시를 합니다. 즉 이것은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이 되겠죠. 논술을 계획하는 좋은 방법은 주제문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논증이 어떻게 전개되고 추가 항목이 필요한지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락은 단락의 주제문, 증거, 설명, 연결 문장으로 구성됩니다. 즉 주제문, 증거, 설명과
연결 문장으로 단락이 구성이 되죠. 우수한 단락이 되려면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락의 주제문 뒤에는 요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포함된 문장이 있어야 합니다. 뒷받침하는 정보 없이는 무언가 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주장을 하게 되면 주장에 대한 증거와 설명이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증거는 일반적으로 책, 학술지 또는 평판이 좋은 웹사이트와 같은 출처의 정보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인용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말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출처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인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는 또한 자신의 자료 또는 자신의 경험일 수가 있습니다. 주장이나 근거만을 제시하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주장이나 근거에 대한 요약이 필요합니다. 단락의 마지막 부분은 요점이 논술과 관련된 이유에 대한 자신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주장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단락의 끝에 단락을 다음 문장으로 연결하는 연결 문장이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결 문장은 논증의 흐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논설의 모든 내용을 통합해야 합니다. 결론이 무엇인지 본론의 주장을 통해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주제문을 다시 진술하는데 이는 두 가지식으로 같은 의미의 다른 문장으로 결론에 제시해야 합니다. 본론에서 다른 요점을 요약하고 전체적인 주장을 강조하여 논술을 종결합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정보를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논술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므로 참고 문헌을 인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끌리는 것을 독자에게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결론에는 대주제문의 재진술, 요약, 결론, 평가, 권고 등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논술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논술의 구조를 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서론에는 후크 문장, 즉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문장이 후크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경정보, 그리고 논술에서 주장하는 대주제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논술을 전개하는 구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본론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한 대주제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만일 서론에서 3개의 토픽을 거론했다면 본론에서는 3개의 토픽에 대한 주제문과 단락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락이 3개가 되겠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단락의 주제문, 설명, 증거, 연결 문장이 되겠고 두 번째 토픽에 대한 주장은 단락 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도 단락의 주제문, 설명, 증거, 연결 문장이 구성되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단락에서도 단락의 주제문, 설명, 증거, 연결 문장이 제시가 되어야 되겠죠. 결론은 논설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요약하는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주제문을 재진술해야 되는데 이때는 서론에서 제시한 대주제문과 동일한 의미의 다른 언어로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본론에서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요약, 결론, 마지막으로 논술에 대한 평가 및 권고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논술의 구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서론의 구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